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질문이 지금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이유로 끝없이 무너지고 왜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주문 앞에서 존엄을 내던지는가? 더 이상 착한 척하는 미련으로 당신의 노년을 소각하지 마라. 정약용은 이미 경고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붙잡을수록 당신을 파괴한다. 이 글은 감상이나 위로가 아니다. 당신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결단의 매뉴얼이자 사랑을 착취로부터 구출하는 전투 선언이다. 읽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부모로 돌아갈 수 없다. 준비됐는가? 이제 칼날 같은 지혜가 당신의 가슴을 찌를 것이다. 부모와 자식, 이 두 글자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무장해제된다. 핏줄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주문이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약용의 통찰은 이 주문을 정면으로 부순다.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도리를 저버린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자, 피는 도리의 근거가 아니다. 도리는 서로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유대가 아니라 사슬이 된다. 부모가 견디고 또 견디는 사이 사랑은 교육이 아니라 방임으로 변질되고 연민은 존엄을 파괴하는 칼이 된다. 당신의 자녀가 누구이든 당신의 삶은 누구의 인질도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니까 끝까지 안아야 한다는 감정적 신념은 고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흐리고 경계를 지운다. 경계가 사라지면 사랑은 소모가 되고 소모는 분노로, 분노는 죄책감으로, 죄책감은 다시 굴레로 되돌아온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통념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눈이다.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서서히 말려 죽이는가.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권리로 오해하고 사과 대신 요구를 늘어놓으며 감사 대신 당연함을 말할 때 그 순간 이미 신호는 켜졌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결단이다. 결단은 사랑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형식을 바꾸는 일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선언하고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긋는 일이다. 선이 분명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질수록 비로소 판단은 맑아진다. 붙잡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답해야 한다. 정약용의 메시지는 도발적이지만 명료하다. 자식이든 누구든 도리를 잃은 관계는 붙잡을수록 당신을 파괴한다. 그러니 미련으로 시간을 태우지 말고 연민으로 존엄을 흥정하지 말라. 당신은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잔인한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와 상대 모두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를 허락하는 최소한의 정의다. 이제 믿음을 바꾸라. 피가 아니라 도리가 관계를 지탱한다. 신화가 아니라 원칙이 가정을 살린다. 그리고 그 원칙의 출발점은 단 하나, 나의 존엄을 어떤 명목으로도 담보 잡히지 않게 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이다. 이야기는 한 시골 노부부에서 시작된다. 새벽 안개를 헤치고 밭으로 나가던 사람들, 굳은 살로 삶을 버텨온 손, 그 손으로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켰다. 어느 날 장남이 양복을 빼입고 내려와 말했다. 아버지, 한 번만 믿어주세요. 확실한 사업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만 받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집을 담보로? 머뭇거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주문이 두 사람의 판단을 마비시켰다. 은행 창구의 형광등 아래에서 서류는 너무도 쉽게 사인되었고 도장은 붉게 찍혔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된장국을 끓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 아들 착하지 않니? 몇 달 뒤 첫 상환일 아들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 다음 달엔 연체 통지서가 날아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은행의 안내장, 집 앞 담벼락에 붙은 경매 공고, 이웃의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들은 결국 연락을 끊었다. 바뀐 번호, 읽히지 않는 메시지, 사정이 좀 있어서요라는 며느리의 마지막 문자. 남은 것은 빈집과 빈 계좌, 그리고 부모의 명예가 깡그리 긁혀나간 자리였다. 이 모든 동안 어머니의 입에서는 같은 말이 흘렀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미워하니?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굴레였다. 미움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한 그 순간 노부부는 스스로를 벌주듯 침묵을 선택했다. 정약용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바로 여기서 결단해야 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붙잡을수록 부모의 삶이 무너진다. 단절은 복수도 냉혈도 아니다.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 더 이상 채무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서류화, 연락을 끊는 대신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실무적 선택, 생활비라는 이름의 상습 지원을 중단하는 재정적 차단,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최후의 변명은 현실에서 내 인생을 담보로 내주는 계약과 같다. 관계가 사랑이라면 사랑은 최소한 상대의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책임 없는 사랑은 방종이고 방종은 결국 착취가 된다. 노부부는 결국 고향을 떠나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다. 낡은 캐리어 하나에 서류철을 넣으면서 아버지는 낮게 중얼거렸다. 다시는 아이들 일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 이 문장은 늦었지만 정확한 결심이었다. 정약용의 통찰은 여기에 닿는다. 자식이 도리를 저버린 순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장송곡이 아니라 원칙의 선언이다. 원칙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돈의 통로를 닫고 법과 문서를 사용하고 도움의 조건을 명확히 하며 변하지 않는 약속 대신 변해야 할 행동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잔인한가? 잔인한 것은 오히려 착한 부모라는 허상으로 노년의 삶을 소각시키는 사회의 시선이다. 단절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이며 부모의 존엄을 미래로 이월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거울을 들이민다. 당신이 오늘 그래도라는 말 뒤에 숨기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공포와 죄책감일지 모른다. 그 공포를 뚫고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당신의 집, 당신의 노년, 당신의 이름을 담보로 내주지 말라. 관계는 피가 아니라 도리로 유지된다. 도리가 무너졌다면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다. 애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지만 조건 없는 애착이 경계 없는 공급으로 굳어지는 순간 사랑은 곧장 착취로 전도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반복적으로 이번 한 번만 내가 성공하면 다 갚겠다.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같은 언어로 감정에 뺨을 때릴 때 부모의 양심과 죄책감, 의무감, fear, obligation, guilt를 자극하는 이 스크립트는 사실상 심리적 공갈에 가깝다. 문제는 착취가 대개 한 번의 대형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액의 요청, 단기적 미루기, 사과와 다짐을 곁들인 감성 메시지, 그리고 잠깐의 착한 행동이라는 보상 루프가 결합해 부모의 두뇌에 도와주면 당장 갈등이 멈춘다는 학습을 각인시킨다. 이는 행동경제학으로 보면 부정적 강화, 학습 심리로 보면 간헐적 보상의 전형으로 지원할수록 요구가 커지는 변동 비율 강화의 중독 곡선을 그린다. 동시에 경계는 미세하게 후퇴한다. 처음에는 이번 달 생활비만이던 것이 통신비, 카드 연체비, 전세자금, 창업자금으로 항목이 번식하고 다음 달부터 스스로 해보겠다던 약속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로 번역된다. 부모는 갈등을 피하려고 즉시성 해결책, 송금, 보증, 대납에 손을 뻗고 그 즉시성은 평화를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을 빼앗고 자유를 마비시킨다. 여기서 핵심은 동기구조다. 도움을 성과와 책임이 아닌 혈연과 감정에 연결하는 순간 자녀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자원 배분자의 취향을 탐색하는 저쇼자가 된다. 그리고 부모가 논리보다 감정의 버튼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학습한 자녀는 요구 시점을 정밀 조절한다. 월말 고지서 직전, 부모의 건강 문제가 겹친 날, 가족 행사 직후 같은 심리적 취약 시점에 요청이 몰리는 이유다. 착취적 의존의 신호는 명확하다. 첫째, 요청은 늘 긴급하지만 계획표와 근거 자료가 없다. 둘째, 도움 이후에 행동 변화가 없고 피드백 루프, 보고 감사 성과 비어 있다. 셋째, 거절이 나오면 대화가 협박, 비난, 자책 유도로 전환된다. 넷째, 부모의 자원을 공동자산으로 호명하며 권리화한다. 이때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은 현실에서 무기한 인출권으로 기능한다. 기억해야 한다. 지원은 계약이 없을 때 보조금이 되고 보조금은 목표가 없을 때 마취제가 된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비용을 부모에게 이전하는 순간 자녀는 실패의 통증에서 절연되고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성장은 싹 틀 수 없다. 그러므로 애착의 함정을 빠져나오는 첫 인지 전환은 단순하다. 사랑은 자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능력이다. 경계가 없는 지원은 구호가 아니라 시장 왜곡이며 왜곡은 반드시 도덕적 K를 낳는다.
부모가 오늘 멈추지 않으면 내일의 요구는 더 정교해지고 더 비싸진다.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착취로 바꾸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직시하라. 그 직시의 순간이 곧 악순환을 끊는 레버가 된다. 이제 역할을 다시 써야 한다. 부모는 무한정 베푸는 ATM이 아니라 경계와 책임의 설계자다. 사랑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감정이 아니라 무엇까지 허용하고 무엇부터는 돌려보낼지 정해주는 규범의 언어다. 끝없는 희생은 때로 성인 자녀를 유아기에 가두고 부모 자신을 간병인과 후견인의 혼종으로 만든다. 반대로 책임 교육은 권리와 의무의 대칭을 세운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계획, 기한, 본인 부담, 사후 보고가 따라야 하고 약속을 어기면 결과가 뒤따른다는 간단한 현실을 가정 내 규칙으로 표준화한다. 도와줄게가 아니라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 범위에서 이 시점까지만 돕겠다로 문장을 바꾸는 순간 감정 거래는 행동 계약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현금 송금이 아니라 예산표와 영수증, 말뿐인 다짐이 아니라 실행 체크인, 말로만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 복구 조치, 추상적 착해지겠다가 아니라 구직, 치료, 학업 등 측정 가능한 목표, 그리고 거절은 차갑게가 아니라 명료하게. 사랑하지만 이 요청은 우리 원칙에 어긋나서 거절한다. 다음 시도는 계획과 책임 분담을 제시할 때만 가능하다. 이 문장은 비정함이 아니라 교육이다. 부모가 스스로의 일정, 건강, 재정을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자녀의 위기라도 내 삶을 파괴하는 방식의 긴급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도움의 발화점은 낮추고 요구의 기준은 높여라. 위로와 공감은 주되 해결은 맡겨라. 실수의 비용을 본인이 치르게 해야 학습이 일어난다. 핵심은 좋은 부모라는 허상과 결별하는 용기다. 좋은 부모란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경계, 원칙, 결과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단호함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 단호함은 사랑을 구조로 바꾸는 힘이고 그 구조가 있을 때만 사랑은 교육이 되고 교육이 있을 때만 관계는 서로를 살린다. 본성을 판독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잔혹한 방법은 새 장면을 정밀 촬영하듯 반복 관찰하는 것이다. 1. 위기의 장면. 누군가, 특히 자녀가 갑작스런 실패, 병치레, 경제적 곤란에 부딪혔을 때 그가 보이는 최초 72시간의 행동을 기록하라. 연락이 끊기는가, 상황 설명과 계획을 먼저 내놓는가, 역으로 부모에게 감정적 구원을 요구하는가, 최소한의 자기 부담, 시간, 노동을 제한하는가가 핵심 지표다. 진짜 책임감은 위기에서 내 몫의 짐 배분표를 먼저 꺼내고 남의 시간을 존중하며 도움 이후의 복구 로드맵을 스스로 그리는 태도로 드러난다. 반대로 피해자 코스프레, 외부 탓의 나열, 지금 당장만을 반복하는 단기 구걸 패턴은 본성의 이기성을 고백하는 신호다. 당신이 해줄 일은 위로가 아니라 지연이다. 즉각적 자금이 아니라 문제의 정의 대안 목록, 마감 기한, 본인 부담을 적은 1페이지 계획서를 요구하라. 여기에 버거워한다면 이미 답은 나왔다. 이익의 장면, 작은 돈, 소모품, 크레딧 같은 미세 이익을 둘러싸고 그가 택하는 선택을 보라. 투명하게 나누는가, 기준을 묻는가, 혹은 가족이니까라는 주문으로 규칙을 무력화하는가. 거래 후 영수증, 정산, 피드백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는가. 약속한 수준을 초과해서 가져가고 나중에 맞출게를 상습 구사하는가. 타인의 몫을 건드려도 죄책감 없이 유머로 덮는가가 관찰 포인트다. 이 카페 품격은 늘 사소한 자리에서 새나간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소액, 단기, 명확 과제를 설계해보라. 예컨대 공용비용 정산을 맡겨 7일 내 내역, 증빙, 반환까지 처리시키는 테스트다. 결과가 늦거나 흐리면 체면이 아니라 본성이 늦고 흐린 것이다. 3. 권한의 장면. 아주 작은 권한, 가족 내 역할 배분, 공동 물건의 관리, 일정 조정 권한을 부여했을 때 그는 경계를 지키는가, 룰을 재해석해 자신의 편익으로 확대하는가를 본다. 권한은 미러 테스트다. 겸손은 투명성, 보고주기, 피드백 수용성으로 개량할 수 있고, 갑질은 언어 선택, 시간 점유, 타인 감시 강화로 감지된다. 자녀에게 집안 의사를 일시적으로 맡겼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정보도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가, 이해관계 충돌을 먼저 선언하는가, 결정 과정에 관련자들을 초대하는가가 분기점이다. 새 장면을 유효하게 만들려면 규칙은 미리 선포되어야 한다. 위기에는 요청은 계획서 동봉 원칙, 이익에는
증빙정산 리뷰 3단계. 권한에는 범위, 기간, 보고, 간격, 권한 종료 사유를 문서로 고지하고 위반 시 자동으로 권한 환수, 지원, 일시 중지, 재신청 대기 기간을 발동하라. 중요한 것은 감정 대신 데이터다. 30일, 90일, 180일 주기로 관찰 로그를 축적하고 지각, 변명, 불투명, 무정산, 경계 침범의 횟수를 숫자로 적시하라. 숫자는 변명과 타협을 차단한다. 또한 테스트는 몰래 카메라가 아니다. 정면으로 공지된 규칙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본성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위기에서 떠나는 사람은 평시에도 떠난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은 큰 이익에서는 무너진다. 작은 권한으로 교만해지는 사람은 큰 권한에서는 파괴적이다. 새 장면의 기록이 이미 말해주었다면 더 이상 해석하지 말고 결론을 집행하라. 거리를 두고 지원을 구조화하고 권한을 환수하라.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상대를 모두 현실로 귀환시키는 유일한 절차다. 정약용이 경고한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버려라의 핵심은 감정의 호불호가 아니라 인간의 기초회로 은혜의 인지와 상호성가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진단이다. 은혜 감수성은 사소한 장면에서 측정된다. 누군가의 수고를 즉시 알아채는가, 도움을 받으면 자발적 감사와 보상을 설계하는가, 되갚지 못할 때엔 최소한 미안함과 미래의 약속을 명료히 남기는가. 반대로 은혜 망각의 행태는 놀랍도록 일관된다. 도움을 권리로 호명하고 고마움을 형식으로 격하하며 지원이 끊기면 분노로 전환하는 권리 분노 루프가 회전한다. 이런 자식은 부모의 수고를 보이지 않는 인프라처럼 소비한다. 식탁 위 반찬, 병원 진료 동행, 세금과 보험료 처리 같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당연으로 흡수하는 순간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흔드는 훈계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개입이다. 첫째, 은혜의 경계선부터 복원하라. 기본 의무, 본인이 치러야 할 비용, 시간, 기모와 호의, 부모가 선택해 제공하는 추가 도움을 명확히 분리하고 호의에는 필수 의뢰를 붙인다. 24시간 내 감사 표현, 7일 내 결과 보고, 30일 내 상응 기여, 가사, 돌봄, 행정 등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되갚음을 표준화하라. 둘째, 언어를 재규정하라. 도와줘가 아니라 이 도움의 가치와 나의 상응 행동은 이것이라는 상호 계약 언어로 바꾸게 하라. 감사가 빠지면 거래 자체가 무효임을 고지하고 의뢰가 반복해 누락되면 호의 개정을 동결하라. 셋째, 보상과 칭찬을 분리하라. 고마움은 말로 가볍게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입증하게 하고 부모의 추가 지원은 성과, 책임, 예의가 충족될 때에만 자동 이체되도록 규칙화하라. 넷째, 복구 없이는 사과도 없다. 약속 불이행과 무정산, 무감사의 누적에는 공손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 복구, 지연 비용 부담, 누락된 의뢰의 이행, 향후 동일 요청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라. 다섯째, 기록으로 감정을 대체하라. 누가 무엇을 제공했고 무엇이 돌아왔는지 날짜, 항목, 노력 시간을 적는 간단한 은혜 장부만으로도 당연이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무형의 수고를 가시화한다. 마지막으로 선언하라. 감사가 없는 도움은 교육이 아니라 착취이며 무감각은 훈육이 아니라 거리로만 교정된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한 추가 지원은 없다. 상응 기여가 없는 지원은 중단한다는 원칙을 단단하게 집행하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복원이다. 은혜를 알아차리고 되돌려주는 능력은 인간관계의 최소 회로이자 성인의 자격이며 이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가까이 둘수록 부모의 존엄은 소모된다.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감사의 질서를 회복하라. 감사가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가족이라도 더는 사랑의 구조가 아니다. 공자의 효는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책무의 질서였다. 부모는 길을 제시하고 자식은 그 길 위에서 도리를 실천하며 서로의 존엄을 보존하는 상태. 이것이 효의 본이다. 그러므로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무한히 베푸는 행위는 효의 증거가 아니라 효의 붕괴다.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옮기면 이것은 코디펜던시과 착취적 관계의 전형이다. 공생은 사랑을 명목으로 경계를 해체하고 상대의 감정, 위기, 책임을 대신 떠맡는 구조를 만든다. 그 결과 자식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문제의 비용을 체험하지 못해 학습이 멈추며 부모는 죄책감과 과잉 책임감에 중독되어 구조적 피로와 번아웃에 빠진다. 가족체계 이론은 이를 인매심이라 부른다. 자아 경계가 흐려져
내가 힘들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같은 조건부 애착이 일상화되고 카프만의 드라마 삼각형에서는 부모가 구조자 역할을 과잉 수행하다가 거절 순간 가해자로 낙인 찍히고 자식은 피해자와 요구자를 오가며 권리를 확장한다. 여기서 효를 재정의해야 한다. 효는 부모를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삶의 주권을 유지하도록 자식이 자신의 몫을 책임지는 능력이다. 부모의 단호함은 차갑지 않다. 그것은 사랑의 구조를 회복하는 치료적 개입이다. 심리적 도구로 접근하라. 첫째, 경계선언. 나의 기본선은 존엄, 건강, 재정의 안전이다. 이 선을 침범하는 요청은 가족이라도 거절한다. 둘째, 역할 복원. 부모는 조언자, 기준 제시자로, 자식은 실행자, 책임 이행자로 위치를 되돌린다. 셋째, 책임 매트릭스. 어떤 도움이든 상응 책임, 시간, 비용, 행동 지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다. 넷째, 정서와 문제의 분리. 위로는 충분히 하되 해결은 본인에게 남겨둔다. 그래야 자유신경계의 과각성과 회피 자식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다섯째, 재발 방지 루프. 약속 위반 시 자동 페널티, 지원 유예, 조건 상향 권한 환수를 사전에 공지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도 이는 타당하다. 안전 애착은 따뜻함과 예측 가능한 경계가 함께 있을 때 형성된다. 따뜻함만 있고 경계가 없으면 불안 애착이, 경계만 있고 따뜻함이 없으면 회피 애착이 강화된다. 부모의 단호함은 따뜻함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두 축을 균형 잡히게 세우는 작업이다. 결국 효는 부모를 위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가 아니라 부모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내 책임을 다하겠다로 번역돼야 한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여기서 현대 심리학과 겹친다. 무한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병리이며 경계와 책임의 회복이야말로 사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대적이고도 고전적인 처방이다. 관계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옳게다. 정약용의 간명한 3원칙, 도리를 지키는 사람과만 관계하라, 은혜를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작은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라, 을 일상에서 작동 규칙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선이 선명해진다. 첫째, 도리의 기준을 규칙으로 전환하라. 요청이 오면 감정보다 절차를 먼저 세운다.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당신 몫은 무엇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내 질문에 2분 내로 명료하게 답하지 못하면 지원을 보류한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답이 아니라 회피의 신호다. 도리 검증은 유예가 아니라 조건이다. 둘째, 은혜의 감수성을 계량하라. 도움을 받으면 24시간 내 감사 표현, 7일 내 경과 보고, 30일 내 상응 기여, 시간, 노동, 비용 중 하나를 표준으로 삼고 2번 이상 누락되면 호의 계정을 동결한다. 고맙다는 말 한 줄이 아니라 구체 행동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이미 역류 중이다. 감사는 공짜가 아니다. 관계의 유지비다. 셋째, 작은 약속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라. 5만 원 정산, 공동 일정 준수, 약속 시간 5분 이내 도착 같은 사소함에서 성격이 드러난다.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하되 같은 사유로 2번 어기면 경고, 세 번째엔 권한을 회수하고 요청의 기준을 상향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먼저 사과, 대안, 복까지 제시하면 신뢰는 회복되지만 변명, 타인 탓, 유머로 덮으면 신뢰는 종료다. 이 3원칙을 관통하는 실천 문장은 간단하다. 사랑하지만 원칙은 양보하지 않는다. 감정은 존중하되 구조는 바꾸지 않는다. 호의는 선택이고 의무는 당신의 몫이다. 적용은 냉혹하기보다 투명해야 한다. 관계의 화이트리스트에는 기준을 묻고 자신의 몫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오른다. 블랙리스트에는 규칙을 감정으로 무력화하거나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오른다. 경계 설정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안이 오면 미니 체크로 걸러라. 요청의 구체성, 과거 이행률, 되돌림의 의지 세 항목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이번엔 미안하지만 넘어가겠다라고 말하라. 복잡한 인간관계를 단순화하는 도구는 언제나 숫자와 시간이다. 감사의 빈도, 약속 이행률, 지연 일수를 기록하라. 기록은 정을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정을 보호한다. 이렇게 선을 세우고 원칙을 숫자로 굳히고 작은 약속을 엄정히 다루면 관계는 놀랍도록 가벼워진다. 남는 것은 적지만 단단하고 떠나는 것은 많지만 불필요하다. 이것이 상처를 최소화하고 존엄을 극대화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미니멀리즘의 작동 방식이다. 이제 시야를 가족 밖으로 확장하자. 정약용이 말한 원칙은 모든 인간관계의 공통 법칙이다. 마키아벨리가 냉정하게 지적했듯 인간은 상황과 이익에 민감하게 흔들린다. 그러므로 원칙 없는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직장에서 상사가 팀을 위해라는 구호로 무급 야근과 사적 심부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착취의 언어다. 친구가 이번만을 주문처럼 외우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기한을 넘겨도 미안함 하나 없다면 그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신용의 파산이다.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규칙을 감정으로 무력화하고 비판을 상처로 둔갑시켜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가까워질 것이 아니라 더 멀어져야 한다. 핵심은 거리다. 거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존중의 단위이고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의 안전장치다. 적절한 거리는 권리의 오인, 가족이니까 동료니까 친구니까를 억제하고 책임의 균형을 복원한다. 신뢰도 선물이 아니다. 신뢰는 행동의 누적뿐이며 약속 정산, 복구가 반복될 때만 상향 조정된다. 약속을 깨뜨리고 정산을 미루고 복구가 없는 사람에게 신뢰를 계속 배정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낭비다. 그러니 사람과의 거리를 정직하게 다시 계산하라. 가까이 둘수록 내 삶의 에너지가 증식되는가 아니면 새어나가는가? 그가 나의 경계를 존중할 때 내 자존은 강화되는가 아니면 사과와 합리화의 잔해만 남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착한 척하는 관용을 버리고 성인의 명료함을 선택해야 한다. 문턱을 낮추면 저품질의 인연이 몰려든다. 문턱을 세우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이것이 냉소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다. 더 이상 우리는 좋게가 아니라 옳게 관계해야 한다. 가까움을 사랑의 증거로 오해하지 말고 명확함을 잔인함으로 왜곡하지 말라. 당신이 선을 긋는 순간 관계는 두 갈래로 나뉜다. 타인의 욕망을 위해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던 흐름은 사라지고 책임과 도리를 교환하는 성숙한 네트워크가 남는다. 끊는 용기는 혐오가 아니라 애정의 다른 형식이며 거리는 배척이 아니라 존중의 측정단이다. 가족을 넘어 동료, 거래처, 이웃, 친구에게도 같은 법칙을 적용하라. 피가 아니라 도리가 관계를 지탱하고 연민이 아니라 원칙이 존엄을 지킨다.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미학이자 생존의 기술이며 우리가 인간답게 서로를 대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철학이다. 이제 결론은 단 하나, 원칙으로 결단을 집행하는 일이다. 먼저 오늘 당장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누구를 붙잡아야 하고 누구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에너지는 충전되는가 소진되는가? 위기, 이익, 권한의 세 장면에서 그가 보여준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감사와 정산과 복구가 실제로 돌아왔는가? 답이 흐릿하면 관계도 흐릿해진다. 흐림을 없애려면 종이에 경계 선언문을 쓰고 서명하라. 나는 건강, 시간, 재정을 침해하는 요청을 가족이라도 거절한다. 도움은 계획, 기한, 본인 부담, 사후 보고가 있을 때에만 제공한다. 은혜에는 24/3 감사, 경응, 기여의 의례를 의무화한다. 약속 위반 시 자동으로 유예, 상향, 환수의 페널티를 발동한다. 다음으로 지원 책임표를 만들어라. 요청 항목, 필요 이유, 상대의 책임, 내가 제공할 범위와 종료 시점을 한 줄로 정의하고 구두가 아닌 문자 문서로 남긴다. 감정은 존중하되 구조는 거래하라. 세 번째로 관찰 로그를 시작하라. 위기 대응의 성숙도, 이익 앞의 공정성, 권한 운용의 투명성을 30일, 90일, 180일 주기로 숫자와 날짜로 적고 변명 대신 데이터로 판단한다. 네 번째로 거절 스크립트를 암기하라. 사랑하지만 이 요청은 우리 원칙에 어긋나서 지금은 불가하다. 다음에는 계획과 책임을 갖추어 다시 제안하라. 감사와 정산이 이행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은 없다. 이 문장들을 흔들림 없이 말하는 것이 곧 존엄의 언어다. 다섯 번째로 호의 계정을 관리하라. 감사가 누락되거나 상응 기여가 지연되면 즉시 동결하고 복구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호의는 기본권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에는 기준이 있다. 여섯 번째로 거리 규칙을 채택하라. 가까이 둘 사람은 기준을 묻고 자신의 몫을 먼저 꺼내는 사람, 멀리 둘 사람은 규칙을 감정으로 무력화하고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문턱을 세우면 불필요한 인연은 스스로 물러난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다짐을 짧게 새겨라.
나는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내 존엄을 담보로 잡히지 않겠다. 피가 아니라 도리가 관계를 지탱한다. 단호함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구조다. 오늘 나는 미련으로 시간을 태우지 않고 원칙으로 시간을 지킨다. 이 다짐이 입술에서만 맴돌지 않게 하라. 종이에 쓰고 지갑에 넣어라. 휴대폰 화면에 고정하라. 거절해야 할 순간에 꺼내 읽어라. 결단은 감정보다 반복이 만들고 반복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이제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회수하라. 붙잡아야 할 사람은 더 단단히 붙들고 내려놓아야 할 인연은 망설임 없이 내려놓아라. 그 단호한 한 걸음이 당신의 평온을 되찾는 시작이며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의 당신에게 남긴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따뜻한 유산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붙잡아야 할 인연과 끊어내야 할 인연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가? 가족이든 친구든 나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관계라면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각성을 남겼다면 이제 행동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지도를 더욱 단단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이자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불씨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